안녕하세요. 경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어떻게 집중해서 잘 들으신지 모르겠네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우선 희소성과 경제 문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를 배우는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 자, 우선 첫 번째 내용이 교재 7쪽에 나와 있습니다. 희소성과 경제 문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우선 희소하다,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요 밑에 보면 희귀성이라고 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면 희소성과 희귀성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요 개념부터 명확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희소성부터 볼까요? 희소성은 어쨌든 자원의 양이 부족한 거거든요. 자원의 양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런데 희귀성에 비해서 희소성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자, 뭐에 비해서냐면요, 우리 인간의 원하는 욕구에 비해서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자원의 양이 부족한 상태의 희소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없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희귀성이거든요. 자, 희귀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절대적인 자원의 양이 적은 상태를 우리는 희귀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러한 희소성은 누구나 다 똑같은 수준으로 다 겪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데, 희소성의 특징을 한번 보면 알 수 있어요. 희소성은 절대적인 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구에 비해서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거에 비해서 존재량이 적다는 이런 상대적인 의미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나라의 코끼리 똥이라고 하는 걸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나라 코끼리의 똥이 희소한 거예요? 희귀한 거예요? 만약에 이 코끼리 똥을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서 뭔가를 활용을 하고 엄청나게 필요로 한다면 당연히 희소하겠지만, 사실 별로 그렇게 원하는 그런 물질은 아니다라고 봤을 때 그냥 코끼리 똥은 희귀할 뿐이지 희소하진 않다. 자, 그 다음에 희소성은 가계, 기업, 국가 모두가 그냥 직면하는 문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희소성을 겪게 되는 거다. 희소성 때문에 경제 주체들은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먼저 활용을 해야 할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선택을 해요. 바로 이 선택의 문제는 조금 이따가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아마 배우게 될 텐데, 요때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또한 희소성은 장소나 시대, 사람,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변화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우선 이 희소성과 관련된 우리나라 속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속담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언젠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속담 있죠. 땡땡땡, 뭐는 배워도 뭐 욕심은 못 메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물론, 실제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하긴 해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여기 뭐는 메워둘까요? 그렇죠. 바다는 메워도, 그죠? 바다는 메워도 뭘 못 메운다? 사람의 욕심은 못 메운다.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솔직히 모든 바다를 다 메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분명히 이거는 메울 수 있어도 우리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희소성을 나타내주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속담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자, 이런 그림 두 개가 있어요. 자, 요 똑같은 물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물이에요. 근데 이 사막 지방에서의 물과 일반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공간에서의 물은 가치가 달라요. 그쵸? 여기서는 말 그대로 금 한 반지를 주고 바꿀 정도의 가치가 큰 반면에, 똑같은 물 한 잔이라 하더라도 여기서는 그냥 과자 하나하고 이렇게 맞바꿀 수 있는 정도밖에 되진 않는다라고 해서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희소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12쪽을 뒤로다가 잠깐 넘겨서 14번 문제가 나옵니다. 이걸 한번 빨리,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화면 밖으로 사라졌다고 그래서 딴전 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누구나 원하는 것을 제한 없이 모두 가지고 놀 수 있으면 하는 상상을 해본 적. 즉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다 누워서 도깨비 방망이 하나만 있었으면 원하는 대로 딱 두드려서 뭐 나와라 뚝딱, 뭐 나와라 뚝딱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상상을 하겠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왜? 뭐 때문에? 무슨 원칙 때문에? 바로 이러한 희소성의 원칙 때문에 그렇다. 그럼 여기서 희소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 반면 그것을 만족시키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현상에서 기인한다? 당연히 맞죠? 재화의 존재량이 적으면 반드시 이 원칙이 나타난다. 재화의 존재량이 적으면 아까도 얘기했죠? 희귀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희귀성하고 희소성은 다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정답은 바로 두 번째 나와 있고요. 모든 경제 주체는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맞죠? 경제적 선택에서 포기해야 하는 것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맞아요. 이 원칙은 경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 꼭 기억을 해두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희소성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재화를 구분하는데, 자, 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희소성이 있느냐 또는 희소성이 없느냐를 가지고 재화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만약에 희소성이 있어요. 희소해요. 희소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돈을 주고 이 물건을 획득을 해야 될 수밖에 없죠. 바로 이런 재화예요.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욕구가 존재량보다 어쨌든 큰 경우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예를처럼 환자용 산소통이라든가 생수와 같은 것은 원하는 대로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화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제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경제재. 이런 재화는 우리가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할 수밖에 없는 재화들 경제재. 자, 이에 반해서 희소성이 없대요. 그러니까 희소성이 없다는 얘기는 인간이 원하는 양보다 항상 널려 있어요. 존재량이 더 그만큼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만족은 줘요, 주긴. 코끼리 똥처럼 이것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만족을 주는 아직은 나중에는 이것이 뭐로 활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만족을 주는 재화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희귀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이것처럼 만족을 주지만 희소성이 없는 재화, 물이나 공기나 햇빛, 바닷물 이런 것을 우리는 무슨 재화라고 얘기하냐면 무상재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상재. 또는 과거에는 우리가 자유재라는 표현도 썼어요. 쓰기는 자유재 또는 무상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무상재 또는 경제재가 애초부터 원래부터 무상재면 끝까지 무상재고 원래부터 경제재면 끝까지 경제재가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서 변화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요. 잘 보세요. 그 밑에 보면 무상재의 경제재화 이렇게 돼 있어요. 무상재가 경제재로 변화되는 이런 상황인데 무상재가 시간과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희소해지면 그죠? 그 희소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무상재가 뭐로 변한다고? 경제재로 변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좀 이따 이제 이거 예를 한번 통해서 볼게요. 자, 일단 여기는 넘어가고요. 자, 그럼 왼쪽에 자, 이런 그래프가 이제 하나가 나옵니다. 무상재의 경제재화 해가지고 그래프가 나와요. 자, 이러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래프 중에 하나가 바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고요. 이것은 대단원 다음 단원에서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려면요. 사람들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어쨌든 일치를 해야 돼요. 만나는 부분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여기는 만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무상재 또는 자유재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경제재로 변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이거 밑줄 하나 그어놓으세요.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자, 옛날에는요, 그냥 우물 같은 것도 사실은 깨끗했어요. 그래서 우물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깨끗한 냇물 같은 경우는 그냥 갈증이 났을 때는 직접 우리가 이렇게 먹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감히 돈 주고 물을 사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상상을 했다, 안 했다? 상상을 안 하죠. 그쵸?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이제 오염이 되면서 깨끗한 물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돈을 주고 이러한 물을 사 먹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요때는 물이 자유재였죠. 무상재였지만 요때는 이제 경제재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즉 공급이 감소한 거죠. 깨끗한 물에 공급이 감소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이동하냐면 요 공급곡선이
줄었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동을 시켜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면서 여기서 이제 시장 가격이라는 놈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보면 이것은 뭐냐면 깨끗한 물. 이것이 감소했을 때의 사례.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자, 이거는 바로 이제 수요가 증가했을 때 반대로 이제는 수요가 증가했을 때. 자, 예를 들어보면 이거예요. 자, 요 생선. 보면 뭐 그렇게 먹음직스럽게 생긴 생선은 아닌 것 같아요. 생긴 모양이 보면 이렇게 눈이 있고 여기 앞에 이제 쥐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죠. 일명 우리 얘기하는 쥐포를 만드는, 그죠? 술안주로다가 많이 활용이 되는 쥐포를 만드는 생선인 쥐치입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쥐치를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어부들이 이 고기를 잡았을 때 다 버렸어요. 왜? 사람들이 찾질 않으니까. 많건 적건 여부를 떠나서 사람들이 원하질 않으니까 희소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인가부턴가 요거를 가지고 포를 떠가지고 이제 불에다 구워서 쥐포라고 하는 이런 상품으로다가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이거 먹으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면서 결국 쥐치를 버리지 않고 이제 돈을 주고 거래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 요것이 바로 요거겠죠. 그래서 요거는 수요가 증가한 거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그려보면 여기에서 이제 수요 곡선과 공곡선이 만나서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상재에서 이렇게 경제재로 변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이제 예로 그냥 쓰면 쥐치 수요의 증가. 이것이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무상재가 경제재로 변하는 이런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교재 12쪽 잠시 또 한번 볼게요. 자, 넘어가 몇 번 문제입니까? 자, 19번 문제. 이거 빨리 한번 풀었어요. 이거는 지금 방금 설명한 희소성과 희귀성에 대한 그런 설명이고 이거에 대한 설명, 옳은 설명을 모두 그러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빨리 요거 보기를 한번 빨리빨리 쭉 한번 선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프린트 한 거죠? 그렇죠? 자, 프린트해서 이걸 화면으로다가 탭으로다가 이렇게 한쪽으로는 빼놓고 한쪽으로는 이렇게 들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출력을 해서 출력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펜으로다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간단하게. 자, 희소성이 돼 있고 A, B, C. 여기는 희소성과 희귀성이 겹치는 거. 어쨌든 희소성이 있으면 요 A와 B겠죠. 이거는 무조건 일단 경제재. 경제재. 그죠? 이에 반해서 C와 D는 요것이 바로 이제 무상재겠죠. 자,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A와 B의 차이는 뭘까요? 그냥 A는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상품들을 대부분의 상품들을 생각하면 되고요. 요 B는 희귀하면서도 희소한 거예요. 뭐 다이아몬드라든가, 그쵸? 이거는 희귀하면서도 엄청나게 희소하기 때문에 가치가 되게 비싸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C 같은 경우 이건 뭘까요? C. 그냥 희귀하기만 해. 아까 얘기했던 우리나라에서의 코끼리 똥 뭐 이런 거를 얘기하면 되겠고요. D는 말 그대로 희소하지도 않고, 물론 사람들이 원하는 건 많아요. 그죠? 그렇지만 존재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기, 햇빛 뭐 이런 것처럼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D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상품의 시장 가격은 C의 영향을 받는다. 바로 시장 가격은 아까 얘기했지만 희소성의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아니다. A는 B와 달리 시장에서 거래된다. A는 B와 달리. 어차피 A든 B든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 아니죠? B는 C와 달리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B는 C와 달리 경제적 가치를 갖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희귀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요. 이거는 가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정답 3번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C와 D는 모두 무상재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C와 D는 무상재라고 그랬네요. 맞네요. 그렇죠? A의 특성을 가진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면
이거에 대한 이거 특성을 갖는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면 B제의 특성을 지닐 수 있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어차피 만약에 뭐라고 하면 맞을 수 있냐면 C 또는 D의 특성을 가진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면 뭐 이렇게 하면은 맞을 수 있겠지만 일단 이건 틀리다. 유명 화가의 원작은 C에 해당한다. 유명 화가의 원작은 시기하면서도 사실 사람들이 이것을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B에 해당이 되겠죠. 이게 아니고 B에 해당하며 대량 유통되는 복제품은 A에 해당한다. 이거는 맞습니다. 그쵸? 왜냐면 아무리 복제품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걸 사니까 찾으니까 희소한 그런 가치는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희귀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A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머리를 잠시 식힙시다. 자, 계속 경제적 이론만 수업을 하면 여러분들 힘들 테니까 잠시 뇌 활성화를 위한 간단한 재미있는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그죠?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재미로 한번 풀어보는 거니까 한번 보세요. 정답 여기 들어갈 거 뭘까? 자, 속으로 한번 빨리 계산해보고. 야, 이것은 오프라인으로 다 수업 시간이라면 이거 일단 가장 먼저 맞히는 사람한테 제가 사실은 상품권이나 이런 것도 줄 수도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누가 가장 먼저 대답을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한번 그래도 나중에 오프라인 때 수업할 때 이거 말고 이제 다른 게임을 가지고 한번 직접 참여를 하는 거로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머리 식히는 거로다가 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괜히 이런 것 때문에 그죠?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짜증내고 그러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재미로 봅시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관찰력이 있느냐 이걸 보는 거니까 별 세 개. 일단 정답부터 공개할게요. 정답이 뭐로 나와야 정답입니까? 자, 다 같이 한번 하나 둘 셋 하고 외치세요. 하나 둘 셋. 얼마라고? 23이 나왔으면 잘한 거예요. 박수. 스스로 뿌듯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23이 나올까요? 요거 세 개를 더하면 18이라는 얘기는 요거 하나의 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6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6, 18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긴 6이 나왔으니까 6 더하기 뭐해서 14가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 14가 되려면 8이 돼야 되니까 두 개가 있으니까 결국 4와 4 맞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봤죠. 그 다음에 요건 마찬가지로 4가 나왔죠. 4였으니까 여기다가 뭔가를 더하고 뭔가를 뺐더니 2가 됐대요. 그러면 일단 뭐에서 즉 6에서 4를 빼야 2가 되니까 6이 되려면 3시를 가리키고 3시를 가리키니까 3 맞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그럼 이거 뭐 식은죽 먹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관찰력이에요. 자, 그쵸? 자, 여긴 2시를 가리켰으니까 2가 맞겠죠. 2. 근데 여기서 보면 똑같은 바람급이라 하더라도 요거는 4개짜리고 요건 3개짜리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4라면 요건 3이 맞아요. 그죠? 그래서 3 더하기 2 더하기. 자, 이건 2개가 있어요. 2개. 근데 여기서도 또 헷갈리면 안 되죠. 요거 똑같은 거 2개가 아니고 이건 육각형이고요. 이거 6개가 꼭지점 6개 있는 거고 이건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점짜리 2개. 즉 10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 더하기 2 곱하기 10 하면 이거 2개를 곱하고 이걸 더하면 23이 나온다. 그죠? 따라서 머리를 잠시 식혀봤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경제 문제, 기본적인 경제 문제가 뭔가라고 한번 볼까요? 자, 경제 문제란 뭐냐? 한마디로 요거예요. 경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거예요. 선택의 문제거든요, 결국. 선택의 문제예요. 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은 자이든 타이든 간에 쭉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에선가 분명히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선택을 한 거예요. 그죠? 자, 선택을 어쨌든 했어요. 해서 가다가 다시 또 몇 갈래 길이 있을 때 어쨌든 여기를 가야지 선택을 하고 어쨌든 선택을 해서 현재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경제 문제뿐만 아니고 선택의 연속이다. 그래서 선택을 어떻게 어느 정도 잘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인생이 결정이 되기도 하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선택이다. 자, 그러면 경제 문제에서의 선택은 이러한 선택의 문제 왜 발생합니까? 바로 이거죠. 두 갈래 길이 있으면 둘 다 가보고 싶죠. 싶기는. 그쵸? 여기도 궁금하잖아. 근데 현실적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 내가 원하는 거를 다 하고 싶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을 경제 원칙으로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자원의 희소성이다. 결국 이러한 희소성 때문에 모든 선택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경제활동에서의 선택의 문제는 결국 몇 개가 있냐면 바로 딱 3개가 있습니다. 자, 3개예요. 자, 3개는 이렇게 3개입니다. 자, 밑에 이제 참고적으로 그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농부가 농사를 짓긴 해야 되는데, 맨 먼저 농사를 짓기 전에 뭘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거죠. 올 봄에는 무슨 작물을 심지라고 하는 고민에 빠지게 돼요. 왜 그러냐면, 솔직히 심고 싶은 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남들 보니까 뭐 배추 심어서 대박을 쳤대더라. 어떤 사람은 무를 심어서 그랬대더라. 아니면 양파를 심어서 그랬대더라. 이 심고 싶은 건 무지 많지만 결국 희소성이라고 하는 제약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제한이 됐단 말이에요. 이 조그만 땅에다가 이걸 다 심을 수가 없으니까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이냐, 요거예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정해서 이렇게 해서, 그래, 배추 심을까? 어쨌든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이걸 왜 고민해야 되냐면, 어떻게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쓸데없이 비용이 막 늘어나가지고 남는 게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두 번째. 뭐냐? 어떤 비료를 쓰지? 또는 어떤 방법으로 배추를 심을까? 사람을 많이 써서 인부들을 동원해서 심을까? 아니면 기계를 가지고 뭐 심을까? 등등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선택의 문제.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생산할까? 이걸 고민하는 문제예요. 그죠? 이래서 어쨌든 이렇게 비료 이만큼 갖다 쓰고 아니면 퇴비 이렇게 갖다 쓰고 뭐 사람 몇 명 써가지고 한번 재배하자. 어쨌든 농사를 졌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뭘까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분배하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쌀 사러 왔대요. 근데 이제 뭐 누구나 다 원하는 사람한테 다 줄 수는 없죠.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다 사갔는데요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재배된 생산물을 누구한테 분배할 것이냐 문제. 그래서 이 세 번째 문제는요,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에게 어떻게 이거를 분배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죠?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걸 가지고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1,000만 원을 버는 것이 다 농부가 갖는 게 아니죠. 이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어쨌든 요 과정 속에서 인부 사람을 썼으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줘야 되겠죠. 비료 샀으면 비료값도 줘야 되겠지. 뭐 이런 것들을 나누는 과정이 바로 세 번째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운쪽에 보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죠. 요거와 요거, 즉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이냐,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의 문제는 결국 자원 배분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이거를 결정할 때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뭐냐면 오로지 뭡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배추를 심기로 했다고 해서 했을 때 뭘 기준으로다가 배추라고 하는 걸 결정을 한 거야? 니네가 먹고 싶은 거야? 아니면 네가 그냥 좋아해서 해? 아닙니다. 이거는 결국 내가 배추를 심었을 때 가장 큰 수익을 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판단 기준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뭘 중시하는 거냐면 바로 효율성이다. 자, 그래서 요거를 고민할 때는 항상 머릿속에 효율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즉 효율성이라는 얘기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 또는 편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 원칙이 바로 효율성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건 소득 분배 문제라고 그랬죠. 이 결과물을 어떻게 누구한테 나눠줄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효율성도 중요하죠. 그죠? 여기에다가 효율성 못지않게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형평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두 개를 동시에 잘 고려해야 된다. 형평성이라는 얘기는 결국 왼쪽에 물론 조그맣게 글씨로 써 있지만 공공복리와 사회정의 실현하는 측면에서 고려해보는 것이 바로 형평성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어쨌든 여기서 내가 이제 어쨌든 농사를 지을 때
아무한테나 그냥 예를 들어서 사람이 똑같이 와서 1시간 동안 똑같이 일에 따라서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것보다는 열심히 하고 성과를 많이 낸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많이 분배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거기에 걸맞게 적게 분배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형평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될 단계입니다. 자, 그 맨 마지막 7쪽의 테스트 한번 이걸 볼게요. 자, 이 사례는 과연 경제의 기본 문제 중에서 과연 어떤 기본 문제인지 읽어보면 대충 알 수는 있겠지만 한번 간혹 가다 보면 때로는 헷갈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잘 한번 보세요. 자, 눈으로 한번 쫙 빨리 읽어보시고요. 저하고 같이 할 때는 반드시 큰 소리로 외치세요.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도 사실 머릿속으로 그냥 혼자 하는 것보다는 말하면서, 그쵸?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기억이 오래 남는다고 하잖아요. 그쵸? 자, 기업의 이윤을 사내 유보할 것인지, 물론 이제 낯선 표현이 나오긴 해요. 사내 유보한다라고, 기업이 어쨌든 이윤이 많이 남잖아요. 여기서 이윤이라고 하는 거는 줄 거 주고 다 뺄 거 다 빼고 순수한 이익을 얘기하는, 이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윤을 이제 기업의 오너 입장에서 과연 이 남은 돈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걸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사내 유보할 것이냐, 사내 유보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먼 미래에 또 큰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 잠시 일단 저축을 해놓자. 이게 바로 이제 유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윤을 사내 유보할 것이냐, 아니면 어차피 이렇게 돈을 많이 주주들의 그 노력으로 성과를 낸 거니까 그때 주주들한테 나눠줄 것이냐를 결정하는 문제. 이거거든요. 자, 이건 뭘까요? 자, 여기 빈칸에 과연 셋 중에 하나죠.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이냐,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누구를 생산할 것이냐.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럼 뭐겠어요? 자, 뭐라고 나옵니까? 다 함께 대답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동전을 딱 긁으면 여러분들 다 같이 큰 소리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기업의 이윤을 사내 유보할 것인지 아니면 주주에게 배당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무슨 문제다?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이냐, 즉 누구에게 분배할 것이냐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 자, 감이 오셨죠? 그죠? 이 결과물을 나누는 문제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정부 예산으로 불량주택을 개량할 것인지, 그러니까 정부가 가지고 이 예산, 돈을 가지고 여기에 쓸까, 여기에 쓸까, 이 문제잖아요. 그죠? 불량주택을 개량할 것인지 아니면 무주택자용 임대아파트를 건설할 것인지 결정하는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함께 대답하세요. 자, 다 함께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정답은 뭐라고요? 이것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이냐의 문제다. 그죠? 무엇을 얼마나 할 것이냐 문제. 그럼 마지막 남은 건 사실은 셋 중에 하나겠죠. 높은 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기업의 생산비가 크게 오르는 데 따라 경영주가 공장 자동화 설비를 확충할 것인지 아니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것인지, 즉 어떠한 방법으로 생산을 했을 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걸 고민하는 문제겠죠. 바로 이것은 그래서 세 번째 문제 뭐라고요? 바로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이 그렇게 딱히 어렵진 않아요. 그죠? 우리가 기본적인 경제 현상만 잘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교재 13쪽의 21번 문제, 지금 언뜻 기억나죠?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이냐,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누구를 생산할 것이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직접 이걸 크게 고민할 건 없어요. 그래서 직접 한번 저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의 문제 세 가지 딱 직면해 있어요. 자동차 생산을 위해 공장 자동화 설비를 늘릴까, 아니 이런 문제는 기업 무엇을 아니죠. 생산 방법의 문제니까 기억이 아니라 니은의 문제다. 그 다음에 직원들에게 줄 성과급을 인상시킬 것이냐의 문제, 성과급을 올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결과물을 분배하는 문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니은이 아니라 디귿, 누구를 생산할 것이냐의 문제다. 그러니까 일단 기업과 니은은 틀렸네요. 디귿은 생산물의 가치를 분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이것은 생산물의 가치를 분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표현하기도 한다. 맞아요. 이것은 그래서 효율성과 플러스 뭐라고요?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이것도 꼭 같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모든 사회는 보편적으로 기억, 니은, 디귿의 문제에 직면한다. 왜?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디귿과 리을, 이렇게 여러분들 표시를 하면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두 번째 시간 일단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회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비용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꽤 까다로운 그런 단원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그 클래스룸에 그 과제에 올린 용지를 꼭 설문조사 지루다가 올렸죠. 이거 꼭 반드시 해결해서 제출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